이게 뭡니까? 말이 제사지 맏며느리 생고생하는 자리 아닙니까? 남편 진우의 목소리가 방을 울렸습니다. 이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쾅! 제사상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접시 깨지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동그랑땡이 굴러다니고 국이 엎어져서 바닥이 흥건해졌습니다. 나물 그릇이 넘어지고 전이 날아갔습니다.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내를 노예처럼 부리는 자리잖아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감히.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셨습니다. 이 불효자식, 조상님 앞에서 동생 민철 씨가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이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상님들이 노하시겠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제사가 어떻게 이런 전쟁터로 변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이 집 큰며느리 박영희입니다. 올해 58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사상 앞에서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 첫 제사 때가 생각납니다. 23이었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처음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옆에 서서 지켜보셨죠. 영희야, 기름이 너무 뜨거우면 전이 타. 불 좀 줄여. 네, 어머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집 맏며느리야. 우리 집안 전통을 잘 지켜야 해. 네, 어머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맏며느리는 특별해. 책임이 무거운 거야. 알지? 네, 어머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특별하다는 말이 35년 동안 저를 묶어놓을 줄은,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저만의 짐이 될 줄은. 결혼 5년 차 첫 아들을 낳고 처음 맞은 제사. 밤새 젖을 먹이고 아이를 재우고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눈이 감겨서 칼질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피가 나네. 밴드 붙여. 괜찮아요. 계속할게요. 고맙다, 영희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영희야, 이번 제사는 음식 좀 넉넉히 해. 친척들이 많이 온대. 네, 어머님. 그리고 저는 예쁘게 붙이고. 작년에 좀 모양이 안 좋았어. 죄송합니다. 이번엔 신경 쓰겠습니다. 영희야, 너도 이제 10년 차인데 좀 익숙해져야지. 익숙해지라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제 고통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결혼 20년 차, 동생 민철이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첫 제사 때 혜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가서 형님 좀 도와드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혜진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기만 했습니다. 형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그럼 과일이라도 깎을까요? 그래. 부탁해. 혜진은 과일 4개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과일 다 깎았어요. 어머, 우리 혜진이 과일 참 예쁘게 깎았네. 서울에서 배웠어요. 역시 혜진이는 손재주가 좋아. 저는 부엌에서 10가지 음식을 만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결혼 30년 차. 영희야, 국이 좀 짠데? 죄송합니다, 아버님. 30년이나 했으면 이제 간 조절 정도는 해야지. 네, 아버님. 혜진이는 참 음식을 잘하던데. 너도 좀 배워. 혜진이 만든 음식은 하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울어? 아니야.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어. 영희야.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슬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35년 차, 바로 오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이 제 사상을 엎으면서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35년 동안 억눌러 온 것들이 그 음식들과 함께 쏟아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코피가 흐르는 얼굴로 저를 걱정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번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영희야, 너도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다야? 당장 무릎 꿇어. 조상님께 사과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와 남편은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제 사상이 엎어지기까지, 35년의 인내가 무너지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은 하루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난 35년간 쌓여온 것들이 그날 밤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제사 전날 오후 3시, 저는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긴 장바구니,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명태포, 돼지고기 다짐육, 두부.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 1년에 몇 번이야. 참을 수 있어. 35년 동안 제 자신에게 해온 말이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제사 전날이면 항상 이곳에 왔으니까요. 아줌마, 또 오셨네요? 채소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네. 제사 준비하려고요. 이번에도 혼자 다 준비하세요? 네. 익숙해요.
큰 며느리 고생이 많으시네. 우리 며느리도 고생하는데. 근데 요즘 세상에 이런 거 누가 해요? 주인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요즘 세상이라는 말. 저한테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장을 보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무거운 비닐봉지 10개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워진 비닐 손잡이에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오후 5시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이번엔 음식 넉넉히 준비해라. 작년엔 모자라서 창피했다. 제가 새벽 2시까지 부친 전이 모자라서 창피하셨다고요? 하지만 저는 익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신경 쓰겠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불려놓은 도토리와 녹두가 커다란 대야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물이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명태포는 어젯밤에 미리 찢어 놓았습니다. 비린내가 아직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금치와 고사리는 새벽에 데쳐 놓았습니다. 물기를 빼려고 채반에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언제 다 하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형님, 저희 내일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와. 과일 한 상자 사갈게요. 형님이 좋아하시는 사과로요. 응, 고마워. 형님은 많이 바쁘시죠? 제가 더 일찍 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서울이 너무 멀어서요. 혜진의 목소리는 미안한 듯 했지만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11시에 와서 과일 한 상자. 저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아니야, 영희야. 나쁘게 생각하지 마. 혜진이는 멀리서 오잖아.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것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시어머니께서 부엌 문을 여셨습니다. 네, 어머님. 나물은 싱겁지 않게 무쳐야 해. 작년에 민철이네 식구들이 뭐라 했잖아. 네, 어머님.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국은 간 맞춰야 하고, 아버님이 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싱겁다고 하시면 또 안 되고. 네, 어머님. 알았지? 그럼 나는 폭삭 속았수다 봐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거실로 가셨습니다. 곧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간을 맞춰야 하는데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데.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내가 알아서 해라는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아. 1년에 몇 번 하는 건데 뭐. 저는 익숙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 있었으니까요. 혜진이네는 언제 온대? 내일 11시쯤 온다고 했어. 남편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11시에? 그럼 이 많은 건 다 누가 하는데? 내가 하는 거지 뭐. 늘 하던 일이잖아. 늘 하던 일이라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혜진이는 서울에서 오는 거니까. 4시간이나 걸리잖아. 형수님은 10분 거리에 사니까 당연히 다 해도 되는 거고. 여보, 미안해.
화내려던 건 아닌데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진짜 괜찮아. 가서 쉬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저녁 8시. 영희야, 나는 먼저 잘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진우야, 너도 들어가서 자라. 내일 제사 지내려면 일찍 일어나야지. 네, 아버지. 그런데 영희는요? 영희야? 알아서 하겠지. 늘 하던 일인데. 늘 하던 일.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늘 하던 일이니까 괜찮다. 늘 하던 일이니까 당연하다. 늘 하던 일이니까 힘들지 않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반복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밤 9시 본격적으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기름이 튀어 올랐습니다. 순간 손을 놓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전이 타버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까요. 손등을 보니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밤 10시. 조금만 참자. 조금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 11시. 손등의 화상은 점점 더 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물에 식힐 시간도 없었습니다. 또 기름이 튀었습니다. 이번에는 팔뚝에 튀었습니다. 소리를 삼켰습니다. 어른들이 주무시니까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계속 감기려고 했습니다. 뺨을 손바닥으로 탁탁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전을 뒤집다가 그만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프라이팬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프라이팬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파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뛰어나왔습니다. 아, 괜찮아. 실수로 떨어뜨렸어. 이 시간까지 아직도 하고 있어? 몇 시야 지금? 거의 끝나가. 조금만 더 하면 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괜찮아. 기름 튀어서 그래. 늘 있는 일이야. 늘 있는 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늘 있어도 되는 일이야? 쉿. 조용히 해. 어른들 깨시겠어. 어른들은 편히 주무시는데 당신만 이렇게 고생하잖아.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1년에 몇 번이니까 참을 수 있어.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제 손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뭐 하면 돼? 됐어. 거의 다 했어. 들어가서 자. 아니야. 같이 하자.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안 괜찮아. 이렇게 당신이 고생하는 거.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새벽 2시까지 전을 부쳤습니다. 남편이 서툴게 전을 뒤집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함께 해주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버섯전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그만 자자. 나머지는 내일 하면 돼. 나물 무치는 거랑 탕 끓이는 것도 남았어. 그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허리와 손목이 심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응? 다음 제사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이건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해왔으니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맏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그 말을 깰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또 국이 짜다, 나물이 싱겁다 할 거예요. 3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1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데쳐놓은 나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쳐야 했습니다.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은 간이 센 걸 좋아하시고 어머님은 싱거운 걸 좋아하시는데 고민하다가 중간 정도로 간을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전 6시, 이제 탕을 끓여야 했습니다. 영희야, 시아버지께서 거실에서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님. 탕은 언제 끓일 거냐? 지금 바로 올렸습니다, 아버님. 그래. 간은 잘 맞춰서 해야 한다. 네, 아버님. 또 간 얘기였습니다. 오전 7시, 고기를 넣고 계속 끓였습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또 걷어냈습니다. 국물이 맑아야 했습니다. 영희야,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네, 어머님. 잠은 좀 잤어? 네, 어머님. 편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어.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 괜찮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얼굴 관리 좀 해야지. 친척들 다 오잖아. 얼굴 관리라니. 어제부터 지금까지 거의 잠도 못 자고 일했는데 무슨 얼굴 관리를 하라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탕감 봤어? 아직 다 안 끓었습니다. 다 끓으면 꼭 간 봐. 작년에 좀 짰었잖아. 네, 신경 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탕 냄비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 짰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소금을 덜 넣었더니 싱겁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넣었더니 또 짜다고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오전 8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침 먹었어?
아니, 아직 밥이라도 먹어. 힘들잖아. 나중에 먹을게. 지금은 정신없어. 남편이 제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고생이 많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눈은 감기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오전 9시 탕이 거의 다 끓었습니다. 이제 간을 봐야 했습니다.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간 좀 봐주시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드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좀 싱거운 것 같은데? 그럼 소금 좀 더 넣을까요? 그래. 조금만 넣어. 저는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시 맛을 봤습니다. 이제는 좀 짠 것 같은데. 하지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더 넣으라고 하셨으니까요. 오전 10시 모든 음식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손등의 화상은 더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형님, 저희 거의 다 왔어요. 그래, 조심해서 와. 형님, 힘드셨죠?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오전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잠깐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혜진은 화사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파마한 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진이.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서울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차가 좀 막혀서 힘들었어요. 민철도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수고 많으시네요. 민철이 부엌을 슬쩍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는 답했지만 민철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진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내려놓고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2시간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붓네. 혜진아, 피곤하지? 좀 쉬어. 시어머니께서 혜진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을 거야. 네, 어머니. 근데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혜진이 소파에 앉은 채로 물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설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모습. 일어나지 않을 거면서 왜 물어보는 걸까? 속으로 생각했지만 밖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혜진아. 다 끝났어. 정말요? 형님 혼자 다 하셨어요? 응. 형님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말도 삼켰습니다. 형수님이 일을 워낙 잘하시니까. 민철이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편하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니 좋네요. 그 말에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철아, 내 형수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알아? 언제부터요? 어제 오후부터 거의 잠도 못 자고. 아,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은 익숙하시니까 괜찮으시겠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익숙하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닌데. 혜진아, 그래도 과일은 내가 깎아야지.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깎는 게 제일 예쁘잖아. 네, 어머니. 혜진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앞치마도 두르지 않고 과일 4개를 꺼냈습니다. 사과 4개. 저는 그 옆에서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고 앞치마는 얼룩투성이었습니다. 형님, 손 괜찮으세요? 혜진이 제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빨갛게 부었네요. 응. 전 부치다 보면 늘 그래. 아이고, 저는 전 부치는 거 정말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무서워서 못한다는 말.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섭다는 핑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 형님은 대단하세요. 이런 걸 다 하시다니. 괜찮아. 익숙해. 혜진은 과일 4개를 10분 만에 깎았습니다. 다 깎았어요, 어머니. 혜진이 거실로 나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혜진이 과일 깎는 거 봐라. 시어머니께서 과일 접시를 들여다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예쁘게 깎았네. 그때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고모, 막내 고모, 큰 삼촌. 혜진이가 과일 예쁘게 잘 깎네. 큰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혜진이 손은 달라. 온 집안 식구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제사상에 숟가락 다 놓았어? 시어머니께서 부엌 쪽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다 놓았습니다. 어디 보자. 시어머니께서 제사상 앞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기름 얼룩이 가득한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로요. 시어머니께서 제사상을 둘러보시더니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이리 와서 한번 확인해 봐. 네, 어머니. 혜진이 제사상 앞으로 왔습니다. 깨끗한 원피스 차림으로 향수 향기를 풍기며 저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나는 앞치마를 입은 채로 혜진이 제사상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체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형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혜진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 왜 혜진이가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걸까요? 저는 35년 동안 제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영희야.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너 왜 그 앞치마 입고 있어? 빨리 갈아입어. 곧 제사 시작할 거야. 네, 어머님. 지금 갈아입을게요. 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깨끗한 한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피곤으로 푸석해 보였습니다. 화장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쉴 틈이 없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오니 혜진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혜진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큰 고모께서 혜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고모님.
어머니 뵈러 오는 건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왕복 4시간이나 운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맞아요. 우리 혜진이 효녀예요. 시어머니께서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제자리로 갔습니다. 제사상 뒤쪽 구석자리. 35년 동안 제가 서 있던 자리. 자, 이제 제사 시작하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제사가 제 인생의 마지막 구석자리 제사가 될 거라는 것을.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제사상 앞에 섰고 여자들은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틀 밤을 거의 세우고 계속 서서 일한 탓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잔을 올리고 절을 하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어지러웠습니다. 정신 차려. 조금만 더. 제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음복하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척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그릇 좀 더 가져와. 큰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더 가져왔습니다. 영희야, 국 좀 더 퍼와. 이번에는 막내 고모였습니다. 네, 고모님. 다시 부엌으로 갔다 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지만 저는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물 좀 가져다 줘. 영희야, 숟가락 하나 더. 영희야, 휴지 좀. 부르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거실과 부엌을 계속 오갔습니다. 반면 혜진은 편안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익숙하니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큰 삼촌이 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좀 짠데? 그 말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조금 세게 한 것 같습니다. 영희야, 간 조절을 제대로 해야지. 큰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년 했으면 이제 익숙해야 하는 거 아니야? 35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5년 동안 매번 짜다, 싱겁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맞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맛있네. 큰 삼촌이 전을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그 전은 제가 부친 거예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혜진이가 부쳤어? 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쳤어요.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진은 11시에 왔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미 다 붙여져 있었습니다. 과일 4개를 깎은 게 전부였습니다. 역시 혜진이는 손맛이 달라. 맞아. 이전 정말 맛있네. 친척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2시까지 손에 화상을 입어가며 부친 전인데 혜진이 부쳤다는 칭찬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나물 좀 더 가져와. 시어머니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왜 그래, 진우야? 영희가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다 붙였어요.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오빠,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인상을 쓰셨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혜진이가 도와준 거잖아. 왜 그걸 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겁니다. 진우야, 시어머니께서 날카롭게 소리치셨습니다. 동생 며느리한테 왜 그래? 어머니, 저는 영희야, 너도 뭐라고 해. 남편 좀 말려. 시어머니께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집안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봐라. 영희도 아무 말 없잖아. 큰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닙니다. 남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됐어. 제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안 돼.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35년 동안 당신이 이렇게 당했어. 더 이상은 안 돼. 여보. 그때 시아버지께서 분위기를 바꾸셨습니다. 그만하고 그나저나 이번 제사 비용 얘기 좀 하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들었나? 큰 삼촌이 물으셨습니다. 큰아들이 100만 원 보냈고 작은아들이 50만 원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큰 집이 확실히 많이 냈네. 그럼요. 장남이니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큰 집은 달라.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틀 밤을 새워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혜진만 받고 있었습니다. 민철이도 50만 원 냈으니 적은 건 아니지. 막내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형님 집 절반이네요. 민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50만 원이면 적지 않아. 맞아. 각자 형편대로 하는 거지. 대화는 계속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제가 쏟은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참 일을 잘해. 큰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3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도 맏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막내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맏며느리가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럼 형님이 돈 내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철이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그럼 공평하네요. 민철이 웃었습니다. 형님은 돈, 형수님은 일. 역할 분담 아닙니까? 진우야. 큰 삼촌이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삼촌. 사실 이번에 진우가 100만 원 낸 게 진짜 기여지. 영희가 음식 준비한 건 당연한 거고. 삼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맏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그렇지. 우리 때도 다 그랬어. 우리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35년 동안 영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고생?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게 고생이야? 큰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영희만 특별한 거 아니야. 특별하지 않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는 게 특별하지 않다고요? 진우야, 목소리 낮춰.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출 수 없습니다. 뭐, 영희 손 보셨습니까?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 있어요. 진우야, 너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편이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국이 짜다, 나물이 싱겁다, 35년 했으면 익숙해야 한다. 그만해.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재수 씨는 과일 4개 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하셨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역시 혜진이는 손맛이 다르다. 정성스럽다. 예쁘게 깎았다. 진우야, 그만하라고. 시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 냈습니다. 영희는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민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공평? 민철이 코웃음 쳤습니다. 형님은 돈도 많이 버시잖아요. 100만 원이 형님한테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라고? 네. 그리고 형수님은 가까이 사시잖아요. 10분 거리에. 우리는 4시간 걸려서 왔고요. 그래서 혜진이는 과일만 깎아도 되는 거야? 우리는 돈을 냈잖아요. 50만 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에 영희는 이틀 밤을 새웠어. 너희는 50만 원에 혜진이는 과일 4개 깎았어. 형님. 민철이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그만.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큰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그래도 제사 때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돈이 진짜 기여지. 당연하다고요? 남편이 큰 고모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제사는 재수 씨가 이틀 밤 새워서 준비해 보세요. 무슨 소리야? 영희가 35년 동안 한 걸 동생 내서 한 번만 해보라고요. 진우야. 시아버지께서 고함을 치셨습니다. 이게 제사입니까? 남편이 제사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짓밟는 자리잖아요. 남편이 제사상 끝을 잡았습니다.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내를 노예처럼 부리는 자리잖아요. 당장 손 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사상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접시가 깨지고 음식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퍼지고 전이 날아갔습니다. 나물이 뒹굴고 탕 냄비가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감히. 시아버지께서 지팡이를 들고 남편에게 달려드셨습니다. 이 불효자식? 조상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불효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불효입니까? 35년 동안 영희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게 효도입니까? 뭐, 노예. 맞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인정도 하지 않고 칭찬은 다른 사람만 하고 이 자식이. 민철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조상님 제사상을 없다니. 조상님? 남편이 민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조상님들도 아실 겁니다. 누가 진짜 정성을 다했는지. 아이씨 진짜. 민철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남편이 휘청거렸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35년 동안 받은 모욕에 비하면. 진우야. 시아버지께서 남편의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조상님께. 사과요? 제가 왜 사과해야 합니까? 이 자식이. 시아버지께서 지팡이로 남편을 내리치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남편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영희야, 비켜. 이 자식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맞섰습니다.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닙니다. 뭐? 시어머니께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영희야, 너도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입니다. 3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 우리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데. 고맙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왜 칭찬은 동서만 받습니까? 제가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음식에 짜다, 싱겁다만 하시면서요. 영희야, 목소리 낮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동그랑땡, 제가 2시간 동안 빚었습니다. 이 전들, 제가 새벽 2시까지 부쳤습니다. 이 나물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쳤습니다. 영희야. 그런데 혜진이가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했을 때 여러분은 믿으셨죠? 혜진을 돌아봤습니다. 과일 4개 깎은 게 전부인 혜진이를 칭찬하셨죠? 형님.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상님들이 노하시겠다. 시어머니께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조상님들도 아실 겁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진우야, 넌. 아버지. 남편이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은 누가 지내셨습니까? 큰아들인 내 큰아버지가 지냈지. 그리고 할아버지 재산은?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의 다 큰 집이 가져갔지. 아버지는 얼마 못 받으셨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한테 균등하게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재산은 마지만 지내라고 하십니까? 내가 맏아들이니까. 맏아들이면 책임만 져야 합니까? 권리는요? 무슨 소리야? 옛날에는 책임과 권리가 같이 갔습니다. 제사 지내는 대신 재산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재산은 균등하게 나누시면서 재산은 마지만 하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이라는 이유로 영희를 35년간 착취하는 게 가족입니까? 진우야, 너 정말. 아버지도 억울하셨잖아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재산 못 받아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공평하게 주시겠다고. 그래. 나는 공평하게 할 거야. 그럼 제사도 공평하게 하세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책임만 맞이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이 불효자식.
민철이 다시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민철아. 남편이 민철을 밀쳤습니다. 너는 편했겠지. 형수 덕분에 내 와이프는 손 하나 안 까딱했잖아. 뭐? 다음 제사는 혜진이가 이틀 밤 세워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형님.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진우야. 시아버지께서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치셨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자. 저는 울면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사과해. 어서 사과해. 사과? 내가 왜? 제발. 이러면 정말 끝이야. 끝나는 게 맞아. 남편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영희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신이 죽어. 하지만, 가자. 제발. 영희야.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나가면 정말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코피가 흐르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가요, 여보.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호적에서 팔 거야. 뒤에서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상님들한테 무슨 낯으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불효자식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남편의 코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무너졌습니다. 어떡해. 이제 어떡해.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었어. 당신이 그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는 게 우리 정말 끝인 거야? 남편이 제 얼굴을 돌려 자기를 보게 했습니다.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뭐? 35년 동안 당신은 그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어.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착취당해도 되는 건 아니야. 남편이 제 화상 입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 좀 봐. 35년 동안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됐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나 잘한 거 맞지?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조건을 만들 거야. 조건? 응. 우리가 다시 제사에 갈 조건.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제대로 바꿔야 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앉아. 내가 얼음 가져올게.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얼음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의 뺨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당신 손이 더 심해.
제 손등에 얼음 주머니를 대주었습니다.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있던 손등이 시원해졌습니다. 아파? 이제는 안 아파. 정말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손의 통증도 덜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뭐? 제사상 엎은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니, 후회 안 해. 정말? 응. 35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해.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동안 참았던 게 한순간에 터진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하지? 조건을 제시할 거야. 조건? 응. 이대로는 끝낼 수 없어. 우리가 그냥 쫓겨나면 아버지는 불효자식들이 나갔다고만 생각하실 거야. 맞아. 그리고 다음 제사 때는 민철이네한테 똑같이 시키시겠지. 동선애가 그럼. 아니야. 재수 씨는 절대 안 할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돼. 아니면 아예 제사를 안 지내시거나. 그럼. 그래서 제대로 끝내야 해. 이 집안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해. 어떻게? 2가지 선택지를 드릴 거야. 남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제사 역할을 제비뽑기로 나눠서 하는 거야. 조리, 상차림, 설거지 전부 추첨으로. 어른들이 받아들이실까? 이야기해 봐야지. 2번째, 전통 방식. 전통 방식? 맏며느리가 계속 제사를 전담하는 대신 아버지 재산을 100% 맏아들이 상속받는 거야. 유언공증까지.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옛날에는 그랬어. 맏아들이 제사 지내는 대신 재산도 거의 다 받았어.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책임과 권리가 같이 간 거지. 지금은 재산은 균등하게 나눠주시면서 재산은 맞이만 하라고 하시잖아.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러게. 그래서 선택하시라는 거야. 남편이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평등하게 갈 건지 아니면 전통 방식대로 책임과 권리를 같이 가져갈 건지.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제사 참석 조건. 첫 번째 방법 평등 분담. 모든 역할을 제비뽑기로 배정. 맏며느리 책임 폐지. 제사 간소화. 금지 발언 맞으니까 당연하다. 국가는 각자 조절 곰탕집처럼 스스로 간을 한다. 2번째 방법 전통 방식. 맏며느리가 계속 제사 음식 전담. 그 대신 재산 100% 맏아들 상속. 유언공증 필수. 선택하지 않을 경우 우리 가족은 앞으로 모든 제사 불참합니다. 이걸 보내는 거야? 응. 만나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카톡으로 가족 단톡방에. 더 화내시지 않을까? 화내시든 말든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여보, 영희야, 35년이면 충분해. 이제는 당당하게 살자.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내. 확실해? 응. 35년이면 충분했어. 남편이 내용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답이 올까요? 순식간에 모두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답이 없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충격받으셨나 봐. 그럴 거야. 우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기다리는 수밖에. 답이 올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갑자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이야.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받을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받아야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조건? 제사에 조건을 달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우가 너를 꼬드긴 거지? 그렇지? 아니에요. 저희가 상의한 결정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5년 동안 얌전하던 내가 갑자기 왜 이래? 35년 동안 참았기 때문입니다. 뭐? 35년 동안 참았더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제사상을 엎는 건 너무했어. 제사상을 엎은 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사상을 엎기 전에 이미 제 존엄이 엎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기다려. 답변 없으시면 저희는 다시 안 갑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했어.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응. 떨려. 당연히 떨리지. 처음이니까.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고모였습니다. 받지 마.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입장은 다 전달했어. 이제는 시댁에서 결정할 차례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막내 고모, 큰 삼촌, 민철. 하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더 화내시지 않을까? 화내시든 말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마. 우리는 당당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편히 잠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혹시 너무 심하게 나간 건 아닐까? 가족이 정말 끝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응? 잠 못 자? 응. 걱정돼서. 나도 그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야. 알아. 35년이야. 35년 동안 당신이 참았어. 응. 이제는 바뀌어야 해.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두려운 거겠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 여보,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돼줘서. 남편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우린 부부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단톡방 봤어? 남편이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지금 보는 중이야.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고모가 밤 11시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진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른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어서 큰 삼촌의 메시지. 조건을 제시한다고? 내가 지금 장사하는 거냐? 큰 고모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희도 영희지. 35년이나 살았으면 이제 알아서 해야지. 메시지는 아침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답장할까? 해야지. 남편이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35년 동안 영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았습니다. 효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곧바로 답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고모.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영희만 특별한 거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젊은 것들이라니. 남편이 다시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모님들은 지금도 시댁 제사 준비를 혼자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며느리한테 떠넘기셨습니까? 단톡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그때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진우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남편도 그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건 원래 잘못된 거였어. 하지만 35년 동안 잘못됐던 거야. 우리가 바로잡는 거야.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마. 우리가 오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끝나는 걸까요? 35년의 인연이 이렇게 끊어지는 걸까요?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너무 상심하셨어요. 제발 사과 좀 하세요. 이어서 혜진의 메시지. 형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가족인데. 민철이 또 보냈습니다. 형님이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남편이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민철아, 다음 제사는 재수 씨가 준비해봐. 이틀 밤 새워서.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민철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혜진이가 왜? 혜진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못해요. 민철이 다시 보냈습니다. 우리는 돈을 냈잖아요. 남편이 숨을 크게 쉬더니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우리는 100만 원 냈어. 그리고 영희는 이틀 밤을 새웠어. 너희는 50만 원 내고 혜진이는 과일만 깎았지. 그런데 칭찬은 혜진이만 받았어. 이게 공평해? 단톡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분명히.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해? 당연하지. 35년 동안 익숙했던 걸 바꾸는 거니까.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야. 응, 조금만 참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답이 올 겁니다. 과연 어떤 답이 올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끊으실까요? 그날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전달했으니까요.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날, 아침부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막내 고모였습니다. 받지 말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받아. 한 번은 들어봐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고모야. 네, 고모님. 영희야,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갔어. 진우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 내가 남편 좀 말려야지. 고모님,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잠깐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35년 동안 쌓인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제사상을 업다니. 고모님, 저도 며느리 시절 있으셨잖아요. 그래, 있었지. 힘드셨죠? 뭐, 그렇지. 그럼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막내 고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영희야, 우리는 다 참고 살았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고모님은 지금 시댁 제사 누가 준비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하지. 혼자서요? 뭐, 내가 좀 도와주긴 하지만. 고모님도 며느리한테 떠넘기신 거 아니에요? 영희야, 죄송하지만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했어.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민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나야. 민철이. 스피커폰으로 들려오는 민철의 목소리.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진짜 화나셨어요. 내가 심한 거? 35년 동안 영희한테 한 게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제사상을 업다니. 민철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재수 씨가 이틀 밤 새워서 일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그건 없잖아. 왜냐면 형수가 다 해줬으니까. 형님, 그래도 재수 씨가 다음 제사 준비하라고 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형님, 그건 불가능해요. 혜진이는 요리를 못하는데 배우면 되잖아.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도 처음엔 못했어. 35년 동안 배워서 잘하게 된 거야. 형님, 민철아, 너희가 편한 건 형수 덕분이야. 그걸 인정해.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찮아? 응. 하지만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큰 삼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삼촌이다. 네, 삼촌. 진우야, 이번 일은 내가 너무 나갔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야. 삼촌, 체면만 중요하세요? 영희 마음은 안 중요하고요? 그래도 그렇지.
조상님 앞에서 삼촌, 남편이 삼촌 말을 끊었습니다. 삼촌 집은 제사 어떻게 하세요? 뭐, 삼촌 집 제사는 누가 준비해요? 그야, 우리 며느리가 하지. 혼자서요? 큰 삼촌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 식구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도와주기만 하시는 거죠? 주로 며느리가 하는 거고. 그럼 삼촌 며느리도 똑같아요. 삼촌네도 바꾸셔야 해요. 야, 진우야.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을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받아야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러지 말아요. 제발. 동서. 네. 너는 전을 부쳐본 적 있어? 형님, 그게 없지? 나물 무쳐본 적은? 형님, 과일 4개 깎은 게 전부야. 그런데 왜 내가 했다고 거짓말했어? 혜진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형님, 저는 그냥. 혜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형님은 항상 완벽하시잖아요. 뭐든 잘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혜진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그리고 난 완벽하지 않아. 35년 동안 실수도 많이 했고, 혼도 많이 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뿐이야. 형님, 정말 죄송해요. 동서 다음 제사는 직접 해봐. 이틀 밤 새워서. 그러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저는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는 거잖아. 형님, 내가 진짜 미안하다면 다음 제사 준비해. 그게 진짜 사과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한 건지, 서러운 건지, 아니면 후회되는 건지. 여보,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저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철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형님, 이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아버지가 병원 가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셨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때문이에요. 형님이 제사상 없고 이런 조건 내놓으셔서. 민철아.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제사 때마다 그 고생을 했어.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버지가 병원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탓인가? 아니야.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여보, 35년 동안 매번 제사 끝나고 나면 몸져 누웠어. 알아. 그때 시댁에서는 걱정 한 번 안 하셨어. 당연하게 여기셨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뀐 것뿐이야. 아버님이 아프신 게 당신 탓이 아니야. 영희야. 흔들리지 마. 우리가 오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부터 우리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답이 안 오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까지인데 저녁까지 기다려보자.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답이 안 와. 그럼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정말로 끝인 거지. 다시는 안 가는 거고.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밤 9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메시지 보내셨어. 남편이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내일 집으로 와라. 얘기하자.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겠어. 오라는 건가? 답은 없으시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가야지. 얘기는 들어봐야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건 없어. 조건은 그대로야. 응, 알겠어.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과연 시댁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평등 분담? 아니면 전통 방식? 아니면 둘 다 거부하고 우리를 완전히 끊으시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가자. 응.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벨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들어와. 목소리는 차갑지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 민철, 혜진, 그리고 큰 삼촌, 큰 고모, 막내 고모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회의 같았습니다. 앉아라.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 내가 보낸 조건, 다들 봤다. 네.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여러 생각을 해봤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답은 시아버지께서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평등 분담하는 것으로 하겠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평등 분담으로 하겠다는 거야. 제 옆에서 남편이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민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도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말도 안 돼요. 저희는 돈을 내는데. 시아버지께서 민철을 쳐다보셨습니다. 돈만 내면 다냐? 네. 하지만 진훈애는 돈도 더 많이 내고 영희가 일도 다 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 했어? 민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50만 원 내고 혜진이는 과일 깎은 게 전부잖아. 아버지, 그래도 뭐? 시아버지께서 탁자를 탁 치셨습니다. 영희만 고생하면 되는 거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빠, 그래도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전통을 갑자기 바꾸면. 전통?
시아버지께서 큰 고모를 돌아보셨습니다. 전통이 뭔가? 그야 맏며느리가 제사를 며느리 하나 혼자 고생시키는 게 전통이냐? 큰 고모가 말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도 3일 동안 많이 생각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 큰아들이 재산도 많이 받았어. 오빠, 나는 얼마 못 받았지. 큰형이 거의 다 가져갔으니까. 난 그때 정말 억울했다. 시아버지께서 주먹을 쥐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냐? 똑같은 아들인데 태어난 순서가 다르다고. 아버지, 진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내 자식들한테는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시아버지께서 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진우 말이 맞아. 공평하게 나눠준다면서 재산은 마지만 지내라고 한 게 잘못됐어. 아버지, 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도 제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혜진이는 요리를 못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희도 처음엔 못했어. 그런데 35년 동안 배워서 잘하게 된 거야.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모두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영희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힘들었어. 시어머니한테 혼도 많이 나고. 어머님, 그런데 내가 너한테 똑같이 했구나. 시어머니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어머님,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맏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면서도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어머님, 이제는 다르게 할게.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돼. 막내 고모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미안해, 영희야. 고모님, 고모도 며느리 시절이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막내 고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영희처럼 힘들겠지. 큰 고모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이제는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아. 큰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제사를 어떻게 나눠서 해요? 구체적으로 남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제사 전에 카톡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조리팀, 상차림팀, 설거지팀, 제비 뽑기라.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둘째, 제사 간소화입니다. 간소화? 네. 전 2종, 나물 3종, 탕 1종, 과일 3종. 이렇게만 합니다. 그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막내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들이 원하시는 건 음식의 가짓수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가 차린 제사상보다 모두가 조금씩 힘을 모아서 차린 제사상이 더 의미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야. 좋아, 그렇게 하자. 셋째, 금지 발언입니다. 맞이니까 당연하다. 맏며느리 팔자. 이런 말은 앞으로 금지입니다.
그건 당연하지.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국간 조절입니다. 국간? 네. 앞으로 국은 간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곰탕집처럼 각자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춰 드시면 됩니다. 그게 시아버지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미안하다, 영희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각자 입맛대로 드시면 저도 편하고 다들 편하실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위반시 벌칙. 벌칙? 네. 만약 누군가 맞으니까 당연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시면 다음 제사에 우리 가족은 불참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지 않아. 남편이 민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민철아. 시아버지께서 민철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는 지금까지 너무 편했어. 형수 덕분에. 아버지. 이제는 혜진이도 일해야 해. 그게 공평한 거야. 시아버지께서 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진우야, 영희야. 네, 아버지. 너희가 제사상 엎은 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아버지, 영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한다. 너희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아버님, 앞으로는 다르게 할 거야. 약속한다. 시어머니께서도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영희야, 나도 미안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조리팀이 되면 정말 음식을 다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간소화했으니까 하루면 충분할 거야. 그리고 가족들이 도와주면 몇 시간이면 끝나. 아, 지금까지 영희가 혼자서 이틀 밤을 샌 게 이상한 거였어.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한 것도, 형님 고생 모른 척한 것도, 이제는 같이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서 하면 아무도 힘들지 않을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앞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제사는 추석이지? 네, 아버지. 추석 제사 전에 제비뽑기 하자. 네, 아버님.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시댁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식사 중에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만약 저희가 조리팀이 되면 형수님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어려울 거예요.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혜진도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요리. 그래. 천천히 배우자.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시댁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고맙다. 내가 용기 내줘서. 아버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너무 과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했으니 됐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나를 해방시켜 주어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의 새로운 시작.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 진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이긴 겁니다. 더 공평한 가족이 되는 길로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부터 불안했을 겁니다. 이틀 밤을 새워야 한다는 부담감. 국이 짜다, 나물이 싱겁다는 말을 또 들을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제사 전 카톡으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설거지팀. 오, 형님 설거지네. 민철이 웃었습니다. 민철이 내 차례. 설거지팀. 저도요? 하, 우리 둘이 설거지 하는 거네.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는 조리팀. 조리팀이 된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저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도와주실 거고. 맞아.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니께서 혜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많이 줄었잖아. 전 2종, 나물 3종만 하면 돼. 네. 감사합니다. 영희는 상차림 팀이네. 네. 제가 상차림 할게요. 저는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조리가 아닌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혜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나도 처음엔 못했어. 고마워요, 형님. 큰 고모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이가 조리를 하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막내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무조건 맏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돌아가면서 하니까 공평하잖아. 추석 제사 역할 배정. 조리팀 혜진, 시어머니. 상차림팀 영희. 설거지팀 진우, 민철. 다음 제사는 설날인데 그때는 또 새로 뽑는 거야. 네, 아버님. 추석 당일. 저는 7시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날부터 와서 밤을 새웠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형님. 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이전 언제 뒤집어요? 가장자리가 노릇해지면 뒤집으면 돼. 아, 네. 혜진이 서둘러 전을 뒤집었습니다. 조금 타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요? 저 처음인데. 처음 치고 잘하는 거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상차림 준비물들을 확인했습니다. 접시, 숟가락, 잔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꿈만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가리키셨습니다. 손은 괜찮아? 제 손등을 보니 작년의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네. 부엌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간이 맞나요? 어디 보자. 소금 좀 더 넣을까? 네. 큰 고모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이가 고생하네. 처음이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배우는 거잖아. 다음에는 더 잘하겠지. 시간이 흘러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차림 시작할게요. 저는 일어나서 준비한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형님, 이거 어디 놓아요? 여기. 내가 해줄게. 저는 전을 예쁘게 배치했습니다. 예전보다 가짓수는 줄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다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을 올렸습니다. 자, 제사 시작하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리도 아프지 않았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자, 먹자. 시아버지께서 국을 뜨시더니 앞에 놓인 소금을 집어 넣으셨습니다. 간은 각자 맞춰서 먹어라.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곰탕집처럼. 큰 삼촌이 국을 한술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간 안에서 담백하네. 그치요? 저는 간장 넣어 먹을래요. 막내 고모께서 간장을 넣으셨습니다. 나는 소금이 더 많네. 큰 고모께서 소금을 넣으셨습니다. 각자 입맛대로 먹으니까 더 좋네. 시아버지께서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어때?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큰 삼촌이 전을 집어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는데? 혜진이가 부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혜진이가? 처음 치고 잘했네. 감사합니다. 혜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좀 탔긴 했지만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니까 그럴 수 있지. 시아버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지. 형수님이 35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혜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하자. 돌아가면서. 네, 형님. 식사가 끝나자 남편과 민철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설거지 할게요. 그래. 너희 차례니까. 시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남편과 민철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이 냄비 어떻게 닦아요? 물 받아서 세제 풀고 좀 불려놨다가 닦으면 돼. 아, 네. 거실에서는 모두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제사는 참 편했네. 큰 고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작년에 그 소동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막내 고모께서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바뀌니까 좋네. 아들들 설거지 시키니까 좋네. 신기해. 우리 아들들이 설거지하는 거.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다 같이 하는 게. 부엌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설거지 진짜 힘드네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치? 형수가 35년 동안 혼자 했어. 형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같이 하자. 혜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응?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어? 네. 전 2가지만 붙였는데도 손이 아프고, 형님은 6가지를.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제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같이 하니까. 네. 다음에는 제가 더 잘할게요. 고마워. 해가 지고 우리는 시댁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설거지도 재미있더라. 민철이랑 같이 하니까. 그랬어? 응. 민철이가 그러더라. 형수님 대단하시다고. 이걸 35년 동안 혼자 하셨다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제사상 엎은 게 시작이었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차창 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도 그렇게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삶.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삶. 우리가 만든 새로운 전통. 더 공평하고 더 따뜻한 가족으로. 여보. 응? 고마워.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한 거잖아. 우린 부부니까. 남편이 웃었습니다. 제사상을 엎은 그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35년간의 불공평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평등을 세운 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변화는 우리 가족에 뿌리 내렸습니다. 맞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혼자 희생하는 일 없이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모두가 함께 인정받는 가족.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진짜 전통입니다.